자, 그러면 이제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1930 년대에서 이제 40 년대까지의 그 뭐냐면 일제 통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시 배경을 보면 그 세계공황 발생이 상당히 영향이 크죠. 1929 년에 세계 공황이 발생됐고, 이런 것들이 후진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타격을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쿠데타를 통해서 일본 그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인제 뭐 오이도 쿠데타라든지 그다음에 2.16 쿠데타가 대표적인 건데, 이때 이제 쿠데타는 항도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원래 이 쿠데타 자체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 군부가 이 통제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제 대륙 침략이 이제 1930 년대에 연달아 있었죠.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이제 침략 전쟁이 전개됐는데, 요 연도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건 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세계사 관련돼 갖고 기출 문제에 한번 언급이 돼 있었는데, 1929 년에 대공황 직후에 일어났던 일본의 침략 행위가 뭐냐. 대부분 그때 이제 이게 01년 기출 문제였을 거예요. 중일 전쟁을 쓰신 분도 있는데 틀렸고, 만주사변이죠. 1931 년에 일어났어. 직후니까. 자,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 같은 것들을 내걸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륙 침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막대한 인력이나 물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에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강제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들을,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그런 한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일본인으로 만들면, 자신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인제 그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그 협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보다는 자발적 협조를 얻어야지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을 뭐냐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인화 시키는데 하려고 했다. 이게 민족 말살 통치의 그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명분은 내선일체, 일선동정, 한국 신민하는데, 내선일체라는 거 뭐냐면 내지인하고 조선인은 동일하다. 이런 거죠. 내지인은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이제 그죠?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일하다. 일선동조라는 것은 그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조상이 있다. 뭐 아마카 오미감인가? 하여튼 그 여자, 그 여신 있죠?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목적은 한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말살해서 일제 인적 물적 수탄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나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고 대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폐간하죠. 그래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여러 잡지들 이제 폐간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 쓰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멘탈 구조를. 그래서 폐지시켰다는데,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인제 그 당시 폐지 시점이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기고 뭐 태평양 전쟁이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해 가지고 이 종이 만드는 데도 많은 이제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시켰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학 그 단체들 해산 있죠. 뭐 진단학회, 조선어학회 이런 것들을 인제 있고, 진단학회하고 인제 조선어학회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인데, 30-40 년대 교육 정책을 보면 이게 3차 조선교육령하고 4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건데, 3차 조선교육은 1938 년에 있었고요. 예, 예. 1938 년에 있고 도중에 두세 번 더 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4 차는 이제 1942 년인가? 그래서 1942 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갖고 인제 요 3차 조선교육령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원화시켰죠, 교육 과정을. 그래서 예전에 한국인 학제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학제가 이제 분리돼 있었는데, 일본인 학제도 통합시켰어. 소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뭐 대학교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는 거. 그래서 인제 있고, 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이제 소학교를 개정 한 번 더 해서 국민학교로 계칭했죠. 예,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계칭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학교의 명칭을 좀 변화를 보면, 처음에 보통학교라고 했다가
그다음 3차 때 심상소학교라고 했다가요. 왜냐면 1번 학제를 이제 그대로 받았으니까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음 국민학교로 바뀌죠. 국민학교. 네. 1941 년에. 그래서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이게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으로 학교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까지 갔다가 1996 년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지금 초등학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국민학교 세대야. 되게 오래됐죠? 예. 국민학교 사당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 모국가 사당 국민학교인데 지금 사당 초등학교로 돼 있죠? 예. 지금은. 그래서 이 국민학교는 한국 그 신민학교로서 청왕폐하에 충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국민학교를 개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 금지 및 한국사를 폐지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역교할 때 좀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3차 조선교육령 때부터 폐지시켰죠. 예. 그래서 인제 있다가 그 3 차는 초등은 폐지했고요. 예. 그 당시 소학교죠. 그 당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수의 과목으로 전락이 됐어요.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으로 이제 바뀌고 3차 때 한국사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신민선사를 암송해서 있다. 이게 3차 조선교육령 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계층한 건 아까 전에 이 라인을 뭐냐면 아까 전에 요 라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제 일본식 그 통합하는 과정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 연한 단축,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거 4차 교수 교육령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4차 조선교육령을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역교본 시기 때 그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의 정통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정통보다 정체성이죠. 자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자 일단 한국 식민 하 정책을 했다. 그래 갖고 내선일체, 동교동구론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핏줄이다. 한국 식민선사, 군속요배 이렇게 있는데 한국 식민선사는 인제 있는데 요게 인제 뭐냐면 아동용하고 어른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제가 여기서 안 적어 놨네. 하여튼 교과서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한국 식민선사가 놀랍게 이게 일본에서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선에만 했다고 해야 돼요, 조선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만든 것이 그 조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여튼 이제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있죠. "일제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앞에서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우게 했다고 했죠. 예. 자 국민교육 현장 외운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외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일본 황실에 있는 인제 뭐냐면 그 한쪽으로 요배를 그래서 서리를 숙여서 요배를 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참배를 해서 일면의 일시인사. 신사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각종 신을 모시는 곳을 이제 신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의 여러 신 중에 우두머리가 뭐냐면 살아있는 신 청왕이죠. 예. 그러니까 청왕제 신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면일사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독교 단체가 이걸 거부했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우상 숭배라고 해서 거부를 했고 그 과정에 주기철 목사가 많이 이제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상당수 이제 뭐냐면 기독교 단체 그냥 수긍했어요. 예. 그 주기철 목사가 좀 약간 특이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고 탄압받는 모습만 실어 놓은 그러니까 실려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외워 두세요. 예. 그다음에 창씨 개명을 했다. 창씨 개명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인의 어떤 성을 버리고 일본식 뭐냐면 시를 쓰는 거야. 일본식 시를. 그래서 인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학교 입학이나 공문서 전달, 배급 등 여러 가지로 인제 뭐냐면 차별받고 제의시켰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100% 했냐 그건 아니에요. 한 80% 90% 까지 인제 강제시켰다고 하는데 그중에 예외적인 대상은 있어. 친일파들은 안 했어. 친일파들은 상식 개명을. 예. 그래서 권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자기 성을 썼어.
그럼 왜냐면 일제가 창씨개명이 한국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발적이었던 걸 선전했는데 100%로 했으면 한국이 거의 자발이라고 해도 실제로 강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는 좀 약간 남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친일파들은 창씨개명을 안 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예. 하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친일파들은 창씨개명 하나 안 하나 이미 이들은 마음속에 거의 이게 일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은 할 필요 없는 거고, 아닌 얘들, 속으로는 일본이라 생각하지 않은 그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자기가 선조가 창씨개명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친일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창씨개명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일본인과 같이 생각을 하게 하고 직접 저항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처음을 위해서 아무런 주저 없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시동문회에는 고유한 민족 종교를 금하고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제외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 종교 내 종교하고 좀 약간 그 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기독교 때 기독교는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게 뭐랄까 우상 숭배 문제로 해 갖고 좀 갈등이 많았어요. 예. 물론 이제 거의 90% 개신교들은 그냥 수용했지만 10%이 주기철 목사처럼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있고, 다만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카톨릭은 또 로마 교황청과 관련돼 있고 또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또 이제 무솔리니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노 터치하는 그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톨릭도 뭐 그렇게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사상법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법령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사상법 보호 관찰령이니 사상 예비 조선사상 예비 구금령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민족 해방 운동가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인제 있고 뒤에 인제 뭐 일제 이제 뭐냐면 그 강제 동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인제 그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 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제 경제 정책은 1910 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이 있고 1920 년대 삼미증식 계획이 있고요. 1930 년대 뭐 중화공업 정책, 육성 정책, 농공 경쟁 정책, 군수공업 정책 등등이 이제 있죠. 자, 그러면 1910 년대부터 보겠습니다. 1910 년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자,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을 볼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표면적인 목적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표면적인 목적은 넘버는 1 번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넘버는 2 번이죠. 예. 그래서 일제가 내세웠던 포괄적인 목적도 좀 외워 두세요. 왜냐면 예전에 산미증식 계획의 포괄적인 목적 이렇게 쓰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포괄적인 목적이 뭐냐?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요. 소유권을 보호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고, 이때 소유권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인 일무 일권주의를 이제 뭐냐면 받아들였죠. 강무 개혁하고 똑같아요, 거의. 예.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소유권. 그 외에 뭐냐면 경작권이나 이런 이제 도지권이나 이런 것들 정근대 시대 때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 안 했죠. 그다음에 토지의 개장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 생산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토지 소유 제도와 지세 제도의 근대화를 깨달으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종전의 그 강무 개혁을 좀 더 이제 받아들여서 전국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포면적인 목적은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그 목적과 구체적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제 목적은 수치지리 효율성 확보, 토지 소유 관계 확인, 토지 수탈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 보면요. 토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력을 측정하고요. 응결을 찾아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당시 중간 관리들 이사충의 수탈을 방지하고요. 그다음 토지 소유권 확립은 아까 얘기했처럼 일몰일권주의 입각에서 토지 소유권만 인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토지권과 도지권과 경제권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제도 확립했어. 부동산 등기제도는
구한말 시대 때 1908 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뭐냐면 확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부동산 등기제도 뭐냐, 보통 물건을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잖아요.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물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있죠.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동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어떻게 인제 받냐면 그냥 양도를 하면 돼요. 양도. 너 거 하면서 그냥 줘 버리고 매매를 하고서 양도를 해 버리면 끝인데, 부동산은 양도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안 되고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고 나서 그 동사무소 가서 관청에 가서 등기에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해야지만 이 국가에서 이제 뭐냐면 '아 이 땅이 너 땅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야지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예. 이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예요. 예.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그 매매자와 매입자 사이에, 그러니까 매도자와 그다음 매입자 사이에 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정부가 공중해 준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공중에 될 거 이제 세금도 받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게도 이제 동일한 거지만 뭐냐면 정부가 공인해 줌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그걸 토대로 매매를 원활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 장터에서 막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 독서용 카페 장터에서. 근데 그 어차피 카페 차원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인제 뭐냐 매매를 하다가 거기 뭐 사기당해도 이게 상당히 어쩔 수 없죠. 예. 제가 보증을 써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옵션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딱 중간에 쿠팡이나 옵션이나 뭐 이마트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딱 이렇게 보증을 써 주잖아, 판매자하고 그 구매자 간에. 그러면 안정적으로 뭐예요? 거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증을 누가 써 주냐? 국가가 해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토지의 상품화를 깨할 수 있다. 토지의 상품화를 깨하면 일본이 인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를 매매할 때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이걸 통해서 식민지 지주를 강화시켰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게 일물 일권주의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지주를 식민지의 말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다음에 토지 수요 수탈 강화를 이제 했는데 요거와 연결됐죠. 그래서 일본의 토지를 합법화하는데 부동산 등기제도 이렇게 있고, 이미 이제 1908년 이후부터 일본인들이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해서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이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들을 뭐냐면 그 뭐냐면 뺏어서 국유지한테 공유지, 그러니까 왕실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총락의 공유지라든지 등등등 토지 소유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국유지로 이렇게 기속을 시켰거든요. 자,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공유지 창출과 불화를 했는데 그중 상당수를 뭐냐면 동양척식회사로 넘겼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이걸 일본인 이민자들을 인제 모집해서 분할을 내 줬어. 예. 몇 푼 받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지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원칙이 뭐냐? 신고주의야.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불복자일 경우에는 증거주의, 뭐 예전에 문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면, 자, 토지조사의 실제를 보면 복잡한 절차, 홍보 부족, 신고가 미비했고요. 토지의 권리 증명이 불명확할 경우에 정확한 신고가 되지 못했고, 특히 이제 마을에 이제 보면 문중 소유의 토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의 소유 같은 게 특정한 이 어떤 소유권이 아니 주장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고해서 사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마을 공유지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 총독부가 이제 몰수해서 국유지로 이제 편입을 시켰죠. 그다음에 민족적 감정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복잡한 절차와 총독 홍보 부족 등등을 해 갖고 신고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냐면 이걸 다 일본이 뭐냐 "국유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인제 시대사
그 시대사나 거기에 보면 총서나 그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그렇다고 인정 안 한 건 아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기한이 짧긴 짧았는데 더 연장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고 웬만하게 예전에 했던 뭐 뭉개라는 지게 갖고 오면 그냥 소유자를 인정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토지를 막 약탈해 갖고 다 국유지에 편입시킨 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이 입장에 볼 때는 이게 국유지로 다 편입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통치 비용을 마련하려면 그중에 뭘 세금을 걷어야 될 거냐. 근데 그 당시에 그는 주로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이 어디는 지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세를 거두려면 이제 민간 토지가 있고 거기에 지세 세금을 걷는 건데 이걸 다 뭐냐면 상당수 국유지를 만들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토지 같은 경우에 개인 토지를 그냥 인정을 해 줬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약탈성 뭐냐 토지 주소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최근에 연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고 근데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그런 관점이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요렇게 이제 외워 두세요 그냥. 예. 괜히 그거 썼다가 시대사 총서 그거 읽고 그대로 그거 썼다가 약간 인제 그래요. 예. 점수를 보장은 받을 수 없어. 보장받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나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한국사 통론이나 뭐 이런 것들 일반 통론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암기해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토지조사사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봉건적 지주층이 일제와 연결되면서 토지 소유자로 등장했다. 친인세가 됐다는데 이게 식민지 지주제죠. 자 요거는 인제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 근대적인 어떤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인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반만 그래. 반은 이제 뭐냐면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그 소유권을 이제 근대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근대적인데 근데 종전의 중세적인 어떤 봉건 지주제 같은 거 있죠. 어 제나 뭐 이렇게 지주 전호제 관계 등등 이런 것들 고율의 뭐 이제 지대를 받는 50% 받는 이런 것들 그대로 놔뒀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것만 한 거고 이 근대적인 그 개혁은 반밖에 안 한 거죠. 근데 봉건적 잔재는 50% 남겨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00% 근대화 개혁이 아니죠.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 아니라 이 일물일권주의는 50%만 놔두고 뭐냐면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 뭐냐 "반근대적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반은 아직 그 뭐냐면 봉건적인 어떤 그 뭐냐 기억이 계속 잔재가 남았죠. 근데 이제 이 50%가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지주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지주들은 한국인 지주들은 이 토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제 입장에 올 때는 이 지주들을 이용해서 식민지 말단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서 이용한 거지 지주들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민지 지주제라 한다. 식민 통치한 때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 지주들을 잘 이용했다. 이 식민지 지주에. 그래서 이 식민지 지주제는 그 당시 토지조사 사업과 그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이게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양반 관료들이 부재지주가 되어서 전 농구의 3.4% 지만 전 농지의 50% 이제 토지의 양극화 형성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좀 총독부는 토지 그러니까 이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토지들 있죠. 이 공유지나 이런 등등의 토지를 국유지를 만들고 그중에 일부를 또 일본 토지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이민들에게 넘겨요. 그래서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분할받고 그러면서 일본인 대주주에 출연했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일권주의에 따라서 토지를 세습 경쟁을 했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제 뭐냐면 잃고 단순한 계약 소장농에 전환돼. 그래서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되는데 예전에는 도지권, 입회권, 경작권이 있어요. 도지권은 이제 뭐냐면 경작권이 매매 양도 이렇게 상속되는 그 권한을 얘기하고 토지 그 경작권은 뭐 지대만 납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뭐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요게 좀 눈여볼 게 입회권이라는 게 있는데 입회권이란 뭐냐면 마을 주변에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을 소유의 어떤 뭐 소유라고 보다는 공유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여물이나 두엄에 필요한 풀이나 땔감용 작목들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받고 고유의 소유권을 부과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대적 소유란 그 소유권을 확립하려면 가정에서 요것도 이제 개선해야 되잖아. 지주들이 50% 홀딱 먹는 거, 그래서 한 10% 20% 요 식으로 먹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건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50%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타조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자, 그리고 인제 토지조사 결과 인제 빚을 많이 지게 된 그런 자작농, 소작농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서 이제 하전민화되고 밤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하고요. 또 일본은 도시에 가서 빈민층이 형성되고, 일본의 고리대에 또 시달리게 되고. 자, 그래서 있고, 토지조사 사업 결과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됐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본의 2대 원칙이 있죠. 예. 자체 수입을 통해서 일본의 본국에 어떤 기대지 않고 자체 수입을 통해서 조선을 통치한다. 그러면 지세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결부제를 폐지하고 정부제를 이제 확립했다. 결부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생산량이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고 왔다 갔다 해.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보다는 정부제, 그러니까 이제 결가제라고 하죠. 결과제가 아니라 그 지조법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래서 지가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몇 퍼센트 딱 정해 놓고 세금을 걷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걷죠. 예. 왜냐, 지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나름대로 안정성 있고 비농업 지역,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뭐냐면 정확하게 거둘 수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인제 있다. 그래서 생산량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미는 50% 고율 소장률을 인정함으로써 정근대 시대적 봉건적인 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거죠. 거기에 토지 소유권만 50%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걸 반봉건적, 반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다. 이때 반이라는 건 반반자예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뜻과 인제 그 토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 관료들이나 지주들은 그 당시 인제 친화됐다. 그래서 일본도 이들을 이용해서 식민지 말단을 삼았다. 이것이 식민지 지주제의 기반이 됐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일본은 조선은 식량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한말 때부터 해서 일본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 한국의 그 식민지의 주요 역할, 한국의 역할은 일본한테 쌀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일본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이게 극대화됐던 정책이 삼미증식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910 년대 이제 사원 및 농업 정책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해사령을 실시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해사령. 그래서 이제 해사령 내용 보면,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이제 그 조세 수입과 관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필요해. 자, 요거 인제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 뭐냐 통치한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마련하려고 했고, 본국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크게 이제 일본이 이제 통치할 때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직접세라고 해서 총독부가 이제 걷는 세금인데, 소득세야. 그러니까 이건 소득에 비례해 갖고 걷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고, 간접세로 해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 부, 면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지방 자치에서 이제 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뭐냐면 제도를 마련해서 지세형을 개정해서 세율을 30% 60% 증대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뭐냐면 세율을 보다 30-40% 인제 30% 60% 증대시키는, 요만큼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예. 30-60%를 걷는 게 아니라
30에서 60 포인트를 걷는 거야. 예, 포인트. 그만큼 기준에 의해서 그만큼 증대시켰다는 거죠. 예. 개정 지세령에 따라서 뭐냐면 결부제를 폐지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가에 따라서 이제 지세를 산출한다. 그럼 지가가 오르면 지세도 오르는 건데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도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세금을 걸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 제출 양익 같은 먼저 예산을 세우고 뭔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초세, 담배와 주세 세율 인상하고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담배나 뭐 인삼, 소금, 아편 같은 전매제도 있어요. 지금도 담배 인상 공사해 갖고 이렇게 이거 놓고 소금도 있고 아편을 했다. 약간 그렇죠? 아편도 전매제인데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폐지되고 그래요, 막 이게. 자, 그다음에 조선 간세 정률론인데 요게 인제 근데 이게 12년이 아니라 10년인가 그럴걸요? 예.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조선 상품 수입 상품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했다. 자, 이게 인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무슨 관세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있으면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관세가 부과돼서 안 되죠. 관세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부과된 거잖아. 근데 조선하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관세를 폐지하고 관세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관세를 계속 정했어. 그래서 조선 상품이 일본을 갈 때, 일본 상품이 조선을 갈 때도 관세를 부과했다. 타국 간의 거래처인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율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눈치를 본 거야. 예, 눈치를.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냐면 왜 눈치를 봤냐면 그 당시 아까 했던 일본도 불평등 조약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계속 개선하려고 했고 서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냐면 일본과 조선이 뭐냐면 통합됐다고 해서 아예 이제 일본과 조선 간의 간세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조선하고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 관세를 계속 남겨두면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등 나라부터 이제 항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본과 조선 간의 관세를 그냥 놔두고 똑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뭐냐면 조선을 인제 수입할 거나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 그대로 두고 그 관세율을 7.5% 놔둔 거야. 그래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등 나라가 조선에 올 때 관세 부과한 것을 뭐냐면 했는데 일본이 없애버리면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 제품이 뭐 조선에 오거나 조선 제품이 일본에 오거나 다 관세가 부과되고 이건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정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세 관세 정리를 따르면 요게 이제 뭐냐면 1910 년부터 해서 1920 년까지 기한을 뒀어. 그러니까 이하 20 년까지는 조선하고 일본 시장을 다르게 보고 각각 관세를 이제 외국과 마찬가지로 부과했는데 1920 년에 조선과 관세를 폐지한다고 했거든. 예. 그러니까 1920 년대까지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920 년에 딱 되니까 이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총독부 입장 올 때는 관세 수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 자체 수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 폐지를 이게 반대를 했어요, 총독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본국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3 년까지 연장해 줄게 해 갖고 폐지된 건 1923 년에 폐지된 거야. 요게.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1923 년에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가 폐지되니까 일본의 이제 제품이 싼 제품이 조선 시장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해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산품 예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 물산 장려 운동의 폐지가 요고 이런 것들 관세 폐지라는 걸 기억을 해 두고 관세가 왜 1923 년까지 유지되냐면 일본이 외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인제 그렇게 23 년까지 쭉 유지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1910년대 조선을 병탈할 때 향후 10년간 내의 무역을 불문하고 조선 종전의 간세지를 종속시키다 선언했다. 이는 조선의 합병 뒤에서 그 당시 지원했던 서구 제국의 이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일제 종속성을 반영한다. 일본도 간세 조약을 그대로 놔둬야지 얘네들로부터 미움을 덜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불평등 조약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 제국의 눈치를 봤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해사령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해사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해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일본의 영세 자본을 보호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는 거.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일본 자본 중에 중소 자본은 허용하는데 대규모 일본 자본의 진출도 방지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본이 그렇게 산업화되지 않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 자본이 갑자기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일본에 여기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일자리 부족이나 등등등 일어나니까 일본 대자본을 이렇게 묶어두고, 다만 중소자본들은 이제 조선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좀 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민족 자본 성장과 외국 자본의 진출을 통제하여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처의 확보인 거다. 자, 그러니까 조선의 산업을 장악해서 식민지 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부합된 유통, 대금업, 제조업, 판매업, 어, 그다음 매매업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등 소규모 저소인 자본들을 인정하고요. 좀 중요 자본들은 자 일본이 이렇게 최소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본은 주로 이제 전기, 철도, 금융 같은 그런 기업들 이제 하고, 그다음에 민족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정리업, 피업, 재분업, 요업, 광주 같은 조그만 기업들 있죠. 이런 거를 해서 이분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예.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인제 있는데, 민족 뭐냐 회사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 자금의 어떤 그 역할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할 경우에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도구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 없지만. 그래서 독점 매매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법은 인제 총독부와 허가제. 그냥 일단 성립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죠. 회사가 복령에 따라 바라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배하거나 공공질서와 성량의 풍속을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부는 사업을 정지, 지점의 폐쇄, 회사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공공질서와 성량의 풍속, 약간 이제 예매하죠. 요때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이제 자금을 지원할 건데 이 회사를 해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해산령은 1920 년까지 유지됐다가 1920년 폐지되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일본의 금융자본을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금융기관이 있는데, 일단 동양척식회사의 회사 내 금융부가 있고, 그다음 조선은행이 있어. 이 조선은행. 예. 이 조선은행은 원래 이제 그 한국은행인데 이게 1909 년인가 세워졌어요. 일본에 의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한일 정탄이 돼 버려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은행이 되고, 이게 인제 1911 년부터가 뭐냐면 중앙은행으로 인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일은행 대신에 중앙은행이 되고, 요때 인제 제일은행권이 아니라 조선은행권을 인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 조선은행권을 이제 발행할 때 그 당시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제 뭐 심사인당 이순신이 이렇게 지폐에 도안을 집어넣잖아요. 이또를 집어넣으려고 했나 봐. 이또 시도범이.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너무 반대가 심할 것 같아. 일본 애들도 이거 너무 조선인들이 반발해서 하면 통치가 힘드니까 얘네들은 이제 제외시켰고, 그 수할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전 잘 모르겠는데 민간 신앙에서 내었던 수할아버지의 어떤 그 도안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예전에 지금도 학교에 있는데 그 어떤 애가 와 가지고 수할아버지 그 그림이 그려 있는 지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얘 보니까 이거 이제 조선은행 건이야. 아마 그 이제 그 화폐 예우가들에게 조선은행 건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 식사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식사은행. 예. 식사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6개 이제 농공은행하고 합병해서 이제 설립된 거거든요. 뭐 중요한 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어떤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금융조합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금융자본을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자원을 수탈했죠. 산림령을 공표했어. 예. 이 산림령이라는 게 그 구한말 때도 산림령이 있었어요. 이 산림령, 삼림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한말 때 산림령을 좀 더 인제 개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인제 여기 보면 산림자원 수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907 년에 구한말 때 산림령이 냈어요. 산림령 또 산림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한말 때 만든 법령이에요. 이 통감부에서 만든 법령이고, 예전에 한번 이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개정한 것이 1911년 법령이야. 예. 이거 개정된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산림의 범위를 정해졌죠. 그 소유주에 따라서 제실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있고, 사냐는 이제 산림에 준하여 분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인제 있건데,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산림령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신고를 하면 자기 이제 그 산을 이제 자기 이제 소유권 삼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산림령을 정해 놓고 나서 그 예전에 농민들이 이제 마을 공유지에다가 딸감을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이걸 막았죠. 왜냐하면 이제 주인 없이 인제 할 수 없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일제는 이 법을 통해서 국유림을 많이 만든 다음에 거의 50% 이상의 인제 목재를 벌채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연안에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 대규모 벌채를 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특히 압록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압록강에 산 이 목재가 많은데, 요 목재를 베어다가 요 압록강에 내려 보내면 강길에 따라서 쭉 압록강이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건져 가지고 이 목재 가공소에서 철도를 태워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목재 가공소가 많았던 곳이 신의주야. 네. 그래서 신의주가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신흥도시로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산림의 이용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연료 채취 금지나 사전 미대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신고주의라고 해 갖고 인제 뭐 신고하라고 인제 하면, 신고만 하면 산림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고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신고를 하면 그만큼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강제 할당량도 뜯기고 그러니까 신고가 없어.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뭐 신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인을 찾아내서 인제 소유주 만들고 강제로 신고하게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산림령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좀 잠깐 주시할 게 강업령이야. 강업령은 이거 허가 제일 수 있어. 살림은 어차피 이제 안 하니까 그 신고제일 실시해서 강제로 신고하게 해서 주인이 이제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강업은 이게 노동자 따위, 이게 특히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인 지주들에게는 신고 허가를 잘 안 해 주고, 그 강성업자들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일본인 강성업자들은 이제 뭐냐면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 및 허가를 취소했고요. 그래서 강산을 등록을 하게 했고, 이 등록을 해서 허가를 했으니까 신고만 하는 게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한국인들은 다 뭐냐면 등록 거부하고, 경제성 있는 거건 일본에게 하고, 그 한국인들 강산 경영은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20 년대까지는 그 당시 일본의 그 강상업자들이 그 당시 이제 금강이나 은강 개발 되게 많았어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뭐냐면 어 여기 일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근거나 음각을 막 가 그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다지 한번 딱 찾으면 대박 터트리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그중에 인제 한국인 금강업자 중에 일부가 또 떼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예. 조선일보에서 는 방시 가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 강상금융에서 인제 강상 허가제를 실시해서 금강산 은강들의 상당수가 일본인들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일본 어민의 어업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어업령 같은 것들 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일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생선을. 그러니까 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유리한 거는 허가제. 그리고 일본이 인제 뭐냐면 아쉬울 거 없고 한 것은 신고용. 이렇게 또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신고제를 했고요.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인제 철도, 도로, 항만을 정비했다. 도로 규칙이나 도로 취재 규칙 등등 해 갖고 새로운 인제 신장로를 많이 닦았죠. 그래 갖고 이제 철도를 X선을 하고, 그리고 철도 중간에 인제 여기 가지사에 도로를 놨죠. 그래서 물류 교통망을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온 온갖 물자들을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반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거쳐서 해로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운송체가 완비되면서 일본 상인도 진출했고,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조선의 물자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농업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1918 년인가요? 1918 년도 18 년, 18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인제 구특강하고 신특강도 있나요? 네, 한국 특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 길라잡이인가? 네. 여기 나온 내용인데 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1910 년대 농업 정책을 보면요. 목적은 한국 농업을 식량 원국지로 재편성하고요. 식량 공급과 면방직 경지국 원료 공급지를 재편하고 수탈하는 거다. 자 면방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화와 관련된 거죠. 목화. 변직은 뭐예요? 비단이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누에를 통해서 인제 뭐냐면 씨를 얻어 갖고 짜는 거죠. 뽕나무를 심는 거죠. 예. 그래서 뽕나무는 이제 누에가 먹는 나무 잎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 무단 통치기 때 주로 했는데, 자 무단 통치기 때 이제 농업 정책이요. 무단 통치기 때 행정력과 경찰력 동원해서 강제 시행했다. 말 안 들으면 이제 모판 얻고 때려 부시고 해 갖고 인제 강제 실행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쌀은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신력 등 몇 가지 제한된 품종을 강제로 보급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찾아보니까 약간 뭐냐면 찰기가 좀 있는 그런 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종류가 요런 것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고, 면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면직 경작을 좀 알려면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수출품에 좀 봐야 돼. 일본은 주로 인제 뭘 갖다 팔았냐면 중화공업을 통해서 그런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팔아 갖고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전이고 이후고, 그전에는 주로 인제 면제품을 갖다 팔거나 생산을 갖다 팔았어. 생산한 건 뭐냐면 그 누이꼬치에서 뽑아낸 실을 묶어 놓은 걸 생산하고 하죠. 이런 걸 이제 갖다 팔았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양이나 미국에 갖다 팔았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떤 면직업이나 견직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도 다 이제 서양식이나 미국식 작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직물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목화를 미국종에 맞춰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고급 면화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면작조합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산출된 육지면을 공판 조직을 통해서 헐값으로 사서 한국 안에 소면업체나 일본의 방제업자에게 넘겼고요. 그다음에 견직 같은 경우에는 양잔 사업을 하죠. 그래서 게장 뽕나무를 강압적으로 보급해서 유해를
사육하도록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본의 강압적인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한국의 품종과 경작 방식을 배제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농업 구조를 약화시키고 그 비용들은 다 뭐냐면 농민들이 부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농민 경제가 파탄이 됐다. 그래 갖고 3.1 운동 기간에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으쌰으쌰 했다가 나중에 폭력적인 방법이 등장하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으로 3.1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건 농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불만이. 그리고 누적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발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3.1 운동 때 폭력 시위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농촌 단계에서 이제 확산될 때.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20 년대에 들어가죠. 20 년대. 자, 20 년대에는 이제 삼미 증식 계획이 주요 내용이죠. 예. 삼미 증식 계획. 이 삼미 증식 계획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여기. 그래서 인제 여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60 번이에요. 자, 그럼 산미신식 계획을 할 때 명분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후문적인 어떤 명분 써라. 목적 써라." 그래 갖고 일단 첫 번째가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얘네들이 인제 뒷받침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제국 내 식량 문제 해결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때 인제 기출문 나올 때 "이것도 명분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너무 이제 속이 드러나 보이는 그 내용이죠. 예. 근데 그게 명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국 내 식량 문제 해결, 요것도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명분을 내걸었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선민증식의 계획의 목적.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명분이고 실제 목적은 뭐냐?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을 만들기 위해 한 농업 정책이었고,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이때 뭐냐면 일본이 이제 자본주의화가 이제 진행되죠. 1920 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일본이 호황기였어요. 왜냐 호황기였냐? 자, 어 그러니까 1920 년대가 아니라 1910 년대죠. 이게 앞에 부으니까. 10 년대가 일본이 이제 호황기였는데 1914 년부터 해서 18 년까지 그 당시 1차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일 차 세계 대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시아 시장에서 그 유럽이 많이 빠져나갔어, 미국이나. 예.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일본 애들이 채운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인제 그때 물건도 많이 인제 찍어내고 팔고 그랬죠. 예. 그러던 인제 호황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공업화, 산업화가 훨씬 더 진전되죠. 예.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농촌 인구가 많이 도시로 올라오게 돼. 그러면서 인제 그 이들 도시 노동 이 올라온 그 사람들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작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어떤 정책을 했냐면 저미가 정책을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한테 저임금을 주고 가격 생산량을 그 제품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쌀을 뭐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미가 정책을 인제 했는데, 문제는 그 삼미정식 계획 때 인제 그렇게 그 문제는 뭐냐면 급격한 공업화 정책으로 해서 농촌 인구가 이쪽 도시로 가다 보니까 농촌에 일본 농촌에서 더 이상 쌀을 생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미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쌀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야. 1920 년대요. 거기다 1920 년대 또 뭐냐면 1차 세계 때 호황기였는데 1920 년대 일본은 장기적인 또 일시적인 불황을 겪게 돼요. 어 그래 갖고 이제 전시공황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불황을 겪고 거기다 고가도 올라가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쌀값 폭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메꾸려고 했냐면 한국에서 메꾸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앞에 1910 년대에 일본이 자본을 막 축적했죠. 예. 그래서 일본이 인제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이 잉여 자본들이 넘쳐나는 거야. 이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이 잉여 자본을
주로 인제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어디 쌀 농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독점자분들이 뭐냐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 총독부나 일제 입장 때는 한국의 어떤 인해 자본의 투자로서 이제 부각되니까 한국이 이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뒤에 회사정을 폐지시키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런 배경 아래 인제 뭐냐 삼미증식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미증식 계획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인제 했어요. 1 차, 2 차, 3차 요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은 1920 년대부터 해서 30년 초반기 때 했던 산미증식계획 얘기하죠. 그래서 3차 계획은 40 년대에 이제 제기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른 거고 이건 좀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1-2 차를 보통 산미증식계획을 한다. 그래서 개간과 간척 사업, 그다음에 개간이라는 것은 인제 황무지를 옥토로 바뀐 거고, 간척은 인제 뭐냐 뻘을 메꿔 가지고 땅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등 해서 그 증상을 이제 920만 석으로 인제 목표로 세웠죠. 물론 증상 목표량만큼의 그 쌀은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데, 그 두 번에 거쳐서 인제 시행했다. 1 차와 2 차. 예.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자, 산미증식 계획의 방법에 관련된 거. 이거 중요하죠. 9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게 토지개량 사업하고 농사개량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개량 사업에 속한 게 뭐냐? 관계시설을 개선하고요. 땅을 그냥 농사를 지으려면 그 당시에 이제 뭐냐 수의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면 천수답이 많았다고 해요, 천수답. 천수답은 뭐냐면 이 논밭을 어떻게 보냐면 어디에 의존 비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천수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저수지가 없어. 이거는 풍용률에 상당히 취약한, 왔다 갔다 해서 좌우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비가 적게 내리면 때에 따라 비가 적게 내릴 수 있잖아. 훅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인제 좀 그러니까 관계 시설을 이제 해 가지고 짓기 위해서 수의 시설을 인제 확충시켰고, 그래서 이제 수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죠. 수의 조합 같은 걸 만들죠. 자, 그다음에 지목을 전환해서 밭농사를 쌀농사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강 간척, 촌수답의 수의다방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 개설의 수의조합 같은 걸 만들었다. 예. 근데 이 수의조합 같은 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당시 수의조합을 만들 때 보면 예를 들어 A 지역이라는 지역 있죠? A 지역에 여러 이제 뭐냐면 자작농, 소작농, 그다음 지주 등 있을 거 아니에요. 자작. 소작농 중에 뭐냐면 자작경 소작농도 있고 또 지주도 있고, 지주 안에서 또 대지주 뭐 중소지주 등등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때 인제 A 지역의 수의조합을 만들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지주 토지 소유에 따라서 토지 소유의 60% 이상을 가진 사람의 발의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대지주들이 뭐냐면 일본의 뭐냐면 어떤 압력 때문에 얘네들이 땅을 이제 거의 이제 그 지역에 50-60%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수의 조합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뭐 자작농, 자작금 소작농, 그다음에 중소지주들은 울며 울며 겨자 먹기고,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수의 조합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거의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이 수의 조합비를 내요. 이 수의 조합비를 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수의 조합비가 그렇게 부담이 안 가. 그리고 은행에 가서 수의 조합비를 빌리면 저율의 비율 뭐 1-2% 좀 빌려줘. 근데 문제는 중소지주 자작농 같은 사람들은 일단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예. 그리고 은행 가서 수의 조합비를 빌리려고 해도 이게 이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다 해 가지고 담보도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되게 5-6% 뭐 10% 20%,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고율로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 이들 중 중소주의 자장량 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토지를 담보해 갖고 수의조합비를 빌렸는데 대출 받는데 못 갚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의 땅이 이제 어떻게 은행에 넘어가서 싼 값으로 공매에 붙여 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가요? 대토지 소유자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소지주와 자작농 땅들이 어느 쪽 다 들어간 대지주, 한국인 대지주와 중소인 일본인 대지주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부 한국인 대지주와 일본인 대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의 농토를 갖고 있고 나머지 농민들은 다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소작농화 되고.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농장 형식이고 대농장 형식이고 뭐냐 토지를 경영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본이 원래 원했던 건 아니에요. 일본이 원했던 건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흘렀어.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농사기량이 있는데 농사기량은 이제 품종기량, 뭐 비료 사용 증가, 경종법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기량이다. 그래서 품종기량은 이제 뭐냐면 뭐 일본인들 이제 입맛에 맞는 것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비료에서 사용은 화학 비료 같은 거 질소 비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경종법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이게 흙이나 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농작물을 선택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인제 씨 뿌리기 방법을 개선하거나 그러는데 이걸 총칭해서 경종법이라고 하나 봐요. 예. 그래서 토지 계정 사업과 그다음에 농사 계정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거 외워 두세요. 구별해서 이제 외워 두시고 예전에 토지 계정 사업이 뭐고 농사 계정 사업이 뭐냐 예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뜻대로 계획량에 비해서 증산량이 많지가 않았어. 네. 그 이유는 뭐 보면 토지 개량을 계획해서 농산물 증대시켜 일본 쌀을 손출시키려 했지만 농사 개량이 부진했다. 농사 개량은 이제 욕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개량은 자연대로 했어. 근데 이제 왜 농사 개량을 이제 했냐면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일본 정부의 목적은 이 토지 개량과 함께 이걸 바탕으로 농사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인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 토지 개량을 관심 있고 거기만 하고 요걸 뭐냐면 좀 약간 잘 만들어서 어 그 토지 개량을 해서 땅값을 올리는 데 있어. 농사 지을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사 개량보다는 토지 개량을 해서 어떻게 하든 좋은 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 갖다 팔까? 높은 가격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상 뭐냐면 농사 계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분항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시공항 형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상업자금이 이제 조달이 난감했고 특수회사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걸 하기 위한 전담 회사들이 설치되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연결돼 있는데 토지 개량의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더 높았다. 그래서 토지 개량을 이건 이제 뭐냐면 개량을 해서 인제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토지 개량을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 갖고 수입을 얻는 것보다는 요건 요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요거 있고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은 그러니까 토지 계약을 해서 좋게 토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이 팔아서 이득을 얻는 데만 있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농사 계량을 통해서 인제 생산을 증진시킨 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토지 계량보다는 그 뭐라 표현이 요게 이제 토지 수익에 의한 거죠. 요게 이제 농사 계량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농사 계량. 예. 그래서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뭐냐면 수익하는 것보다는 그냥 토지 개량을 좀 더 하고 이걸 그냥 토지 소유하고 갖다 파는 데만 정신이 뭐냐 밖에 없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우리가 일본의 의도는 아니었죠. 그냥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토지 계획보다는 이게 농업 생산의 증식이라고 하겠는 농산물의 어떤 수입보다는 농산물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곤쳐 주세요. 농산물에 대한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았다. 그게 말이 예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예. 곤쳐 주시고 제가 이거는 수정한 거는 제가 다시 인제 개정판 또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시 내년에 다시 개정판을 또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보충하고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았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대농장이 확산됐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대농장에서 새우를 그러니까 수작물을
거의 70-80% 고율로 받은 거야.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나중에 농민운동할 때 좀 얘기했지만 그 당시 농민들의 어떤 소작쟁이 투쟁들이 되게 많았어요. 총 20 년대에. 이거는 대농장의 학살하고 연결됐고, 대농장에서 보유된 소작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증상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000만 석을 이제 했는데 어 잠깐 요거부터 할게요. 계획량이 뭐 1000만 석 정도 했는데 생산 증상량 보니까 앞에서 이후로 800만 석밖에 안 돼요. 200만 석이 계획량보다 못 미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수탈량을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만 석을 그대로 수출하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놔둔 거죠. 근데 이 수탄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서 증상에서 이제 한 거 가지고 이제 수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2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이제 뭐냐면 쌀을 뺏어다가 일본에 수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형성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걸 또 메꾸기 위해서 한국인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부터 콩과 조 같은 것들 수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껏해서 어 지오는 쌀을 상당수가 이제 일본한테 수탈당하고,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좀 질 나쁜 콩이나 조나 이런 것들 수입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수의조합 문제죠. 이 지주 중심으로 운영됐어.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면 60%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열동에서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그 과정에 중소지주, 자작농, 소작농 등등, 이때 소작농이라는 거는 이제 자작 겸 소작농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방 그 거 강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수의조합비를 못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토지가 이제 누구한테 뺏겼다? 대지주한테 뺏겼다. 그리고 금융은 이제 들어와서 했지만 고유의 이제 뭐냐면 이자를 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독부의 권력과 지주의 정치적 결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지주는 대지주지야. 그래서 이 대지주들을 지방 협의회에 포섭하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지주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민족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게다가 일제 타협은 타협적 민족주의로 전환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인제 이런 1920 년대 인제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배경이 이런 이유도 있어요. 경제적 배경. 이들이 이제 대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민족주의 그 노선을 좀 더 약간 온화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주로 쌀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 단자형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됐어. 이 말은 뭐냐? 쌀이 풍년이 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굵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장이 확대되면서 소작쟁이가 빈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때는 1920 년대는 생존권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거야. 생존권을 어 지키기 위한 건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제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되고, 그 1927 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이 또 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농민 생활이 악화되면서 하전민화되거나 또는 만주, 일본 등지도 이주민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또 플러스하면 이들이 도시 빈민이 되죠. 그래서 토막집을 이제 짓고 이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형상들은 1910 년대 그 토지조사 사업, 1920 년대 산미증식 계획,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럼 1920 년대 산업 정책을 볼게요. 자, 해사령이 폐지되죠. 그래서 인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대출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자본의 진입을 원하는 목적인데, 주로 인제 일본 자본들은 이제 앞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됐잖아요. 1 차 세계대전 호황으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더 이상 이제 잉여 자금을 그 일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잉여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해? 조선에 투자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주로 경공업, 주로 농업 위주로 이제 투자됐다가 30-40 년대 들어가면서 인제 뭐냐면 주로 이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관세 철폐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원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탈할 때 관세를 철폐한 게 아니라 외국 눈치를 보면서 일본하고 조선 간의 관세를 그때 뒀어요. 예. 그게 이제 1920 년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폐지되려고 하다가 조선 총독부의 요청에 따라서 3년 좀 연기됐죠. 그래서 1923 년에 그 당시 이제 관세가 철폐됐는데, 자, 일본 기업들의 원활한 잉여 자본 투자, 그다음에 통치 증가 비용으로 관세 수입 필요. 이게 관세 철폐하고 관련 없는데?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 그냥 관세는 유지했던 거죠. 이거 지우세요, 이거. 음. 자, 그래서 일본 기업의 원활한 잉여자본 투자와 그 일본 상품의 진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지우세요. 예. 예. 자, 그 일본 기업들의 원활한 잉여자본 투자와 일본 상품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 관세를 이제 철폐했다. 그래서 23년 동안 연장했다가 총 23년에 했는데, 그중에 면직업하고 주주는 제외시켰어. 이거 시험문에 나왔죠. 예. 면직업하고 주주는 왜 제외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되게 노동집약적인 어떤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인제 여기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여기 일본을 건너갈 경우에 일본의 면직원 주유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런 면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제 뭐냐 방글라데시나 지금 뭐 이런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 조선산 면직물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본의 면직물이 몰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켰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요거 어떤 걸 제외시켰는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그 일본 상품의 수출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이 배경이 됐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죠.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조선총독부 관련된 내용인데, 그전에 동아일보 1920 년을 이제 보세요. 연도를 기억해 보세요. 관세 철폐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야. 관세를 철폐해 버리면 값싼 일본 상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조선의 시장이 망한다. 생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때 이제 그 관세를 철폐하게 했던 그때 연도죠. 원래 약속. 근데 이제 조선 총독부의 요청에 따라서 3년 더 연기해 갖고 결국에 1923 년에 가서 완전히 철폐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있고요. 그때 인제 뭐냐면 주류와 면직률을 제외시켰다.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은행령을 내려서 거대한 자본 침투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병창 기지화 정책인데요. 자, 이 병창 기지화 정책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